25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시작된 처절한 복수. 이 운명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완벽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명품 수트, 목을 감싼 화려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서늘한 눈빛까지. 사람들은 나를 K-뷰티의 여제, 자수성가의 신하라 부르며 우러러본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화장품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나에게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난다. 25년 전 부산 국제시장 바닥을 구르며 생선을 만지고 화장품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던 그 시절의 비릿한 갯비린내와 매캐한 시장통의 연기 냄새 말이다.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이 화려한 조명 아래 있었을 거라 믿고 싶어 하지만 내 성공의 밑바닥엔 남편의 핏물과 아들의 눈물로 지어진 거대한 묘지가 존재한다. 내 인생의 시계는 1990년대 어느 찬란했던 봄날에 멈춰 서 있다. 당시 배를 타던 건장한 남편은 내 우주였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건우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무도한 공권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어느 날 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간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끌고 갔다. 안기부 지하실로 끌려간 남편은 몇 달 뒤 사람의 형색을 잃어버린 채 돌아왔고 결국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린 건우를 업고 부산 국제시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내 곁을 지키며 울어주던 고향 동생, 지금의 박 전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그때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남편과 배를 탔던 의리를 지키겠다며 내 꾸준히를 도맡아 주었고 나는 그를 친동생처럼 믿으며 여기까지 왔다. 시장통 구석에서 화장품 샘플을 떼어다 팔며 독하게 버텼다. 남들에게 멸시받고 발길질 당해도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등에 엎인 건우의 고사리 같은 손이 내 목을 감싸고 있는 한 나는 무적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유독 인파가 북적거리던 그의 가을날이었다. 손님들에게 화장품 하나를 더 팔기 위해 잠시 건우의 손을 놓았던 그 찰나 내 세상은 암전되었다. 엄마 라고 부르던 아이의 목소리는 시장통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고 미친 듯이 시장 바닥을 헤매고 다녔지만 건우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살아있는 시체였다. 잠을 자도 건우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오로지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만 존재했다. 하나는 아이를 찾기 위해 누구도 무시 못할 힘과 돈을 갖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을 짓밟은 세상에 보복하듯 성공하는 것이었다. 나는 밤잠을 줄여가며 한류의 물결을 탔고 한국의 미를 담은 화장품으로 중국 시장을 석권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내 가슴속 구멍은 커져만 갔다. 매일 아침 나는 차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본다. 3살 박이 건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제는 빛이 바래 형체조차 흐릿해진 그 사진 말이다. 건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두었으니 제발 나타나만 다오. 매일같이 되풀이하는 기도는 이제 신조차 외면하는 듯했다. 회장님, 전무님께서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 후계자 문제를 공식화하겠다고 하십니다. 수행비서 미니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25년 전부터 내 곁을 지켰던 박 전무. 그는 내가 아이를 영영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내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건우를 찾기 위해 매년 쏟아붓는 수십억의 돈을 낭비라며 이사회에서 비아냥댔고 이제는 실체도 없는 아들 대신 자신의 라인을 후계자로 세우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믿었던 동지의 탐욕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민희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방지사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과 함께 차가 덜컥거리며 멈춰섰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25년 전 그날의 아우성처럼 들렸다. 민희는 당황하며 근처의 정비소를 찾았고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정비소였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사방에 쇳덩이가 굴러다니는 그곳에서 나는 한 젊은 정비사를 마주했다. 얼굴은 검은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작업복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왼쪽 눈 밑에 박힌 작은 점. 그것은 내 기억 속에 선명히 각인된 건우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차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내가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건우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차 수리를 위해 보닛을 여는 정비사의 거친 손등 위로 빗물과 기름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사진을 꺼내어 창밖을 응시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비에 젖은 청년의 얼굴이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그때였다. 차 안을 살피던 정비사가 내 손에 들린 사진을 우연히 훔쳐보고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서서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 사진 속 아이.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제 사진 아닌가요? 그의 투박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때리는 순간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통곡이 터져 나오려 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내 영혼의 비명이 비로소 세상을 향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저 아이가 건우일 리가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내 온몸의 감각은 이미 저 청년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찰나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은 화살이 되어 내 심장 정중앙에 박혔다. 이거 제 사진 아닌가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타고 흐르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소거되었다. 덜덜거리며 돌아가던 정비소의 낡은 환풍기 소리도 양철 지붕을 찢을 듯 두드려대던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가파른 숨소리와 믿기 힘든 말을 내뱉은 청년의 떨리는 시선만이 이 정지된 공간 속에 실제했다. 나는 마비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25년 전 부산 국제시장의 그 북적거리던 인파 속에서 내 손을 놓쳤던 그 조그만 아이의 잔상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장한 사내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내 가슴 속에는 거대한 해일이 일었다. 설마 정말 너니? 내가 내 아들 건우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희망 고문들이 나를 주저앉혔기 때문이다. 내 돈을 노리고 가짜 점을 찍고 나타났던 사기꾼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던 악인들, 그리고 결국엔 실망으로 끝났던 그 수많은 만남이 나를 겁쟁이로 만들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청년은 달랐다. 그는 무언가 의도한 듯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낡은 마이바흐의 시트 구석에서 나온 빛바랜 종이 한 장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순수한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기사님, 그게 무슨... 정말 이 사진 속 아이를 아세요? 본인이 맞다고요? 곁에 있던 수행비서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신 물었다. 미니는 내 25년의 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기에 그녀의 얼굴 또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비사는 당황한 듯 자신의 목 안쪽에 걸려있던 낡은 은색 펜던트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가 보육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왔다는 물건이었다. 낡고 녹슬어 볼품없었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선명하게 빛났다. 그것은 내가 건우의 3살 생일날 부산의 한 시장 금은방에서 큰맘 먹고 맞춰주었던 아이의 이름과 내 연락처가 새겨진 미아 방지 메달이었다. 비록 세월에 깎여 글자는 희미해졌지만 나는 지문처럼 새겨진 그 글귀를 읽을 수 있었다. 내 아들 건우의 이름이었다. 나는 청년의 거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그의 작업복 감촉이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 뜨거웠다. 하지만 그 감동의 찰나를 깨부순 것은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정비소 마당으로 들이닥친 또 다른 검은 차였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우산을 펴고 내린 이는 바로 박전무였다. 그는 내가 지방지사 점검 중에 차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이 아닌 감시와 살기의 빛을 띠고 있었다. 박전무는 이 회사의 개척 공신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권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독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가 아이를 찾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회장님의 유일한 결점이라 부르며 이사들 사이에서 내 입지를 흔들고 있었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대체 무얼 하고 계십니까? 차가 고장났으면 바로 본사차를 보냈을 텐데 왜 이런 기름쟁이 굴에 계시느냐 말입니다. 박 전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비소 안을 휘저었다. 그는 정비사의 손에 들린 사진과 펜던트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정비사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진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박 전무는 사진을 바닥에 툭 던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길거리 정비사 놈의 사기극에 휘둘리십니까?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유전자 검사지도 가짜로 만들어 오는 놈들이 천지입니다. 이런 냄새 나는 놈이 회장님 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박 전무의 폭언에 정비사 건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모욕감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그의 눈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5년 만에 만난 아들이 이런 수모를 겪게 두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박 전무는 내 어깨를 붙잡으며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일단 본가로 가셔서 안정부터 취하시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미니가 옆에서 말리려 했지만 박 전무의 수행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나는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도 창밖의 정비사를 향해 절규하듯 손을 뻗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멀어지는 정비소의 풍경 속에서 빗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정비사 건우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줍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곁에 앉아 교활하게 미소 짓는 박 전무를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제국을 무너뜨려서라도 저 독사의 목을 비틀어 버리겠노라고. 25년 전 부산 국제시장에서 아들의 손을 놓쳤던 그 무기력한 엄마는 이제 이곳에 없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지옥까지 달려온 피도 눈물도 없는 여회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다짐했다. 기다려라, 건우야. 엄마가 곧 돌아갈게. 멀어지는 정비소의 풍경을 백미러로 응시하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 정신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내 곁에 앉아 짐진 나를 걱정하는 척 위선의 가면을 쓴 박전무의 숨소리가 역겹게 들려왔다. 그는 지금 내가 정비사 청년에게 흔들린 것을 두고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내가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소음, 그리고 그날 내 곁에 나타났던 그의 눈빛을 말이다. 1990년대의 부산국제시장은 생존의 전쟁터였다. 남편이 안기부에 끌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뒤 나에게 남은 건 3살배기 건우와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 하나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건우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장 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다. 당시 박전무는 남편과 배를 탔던 동생이라며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나에게 형수님이라 부르며 꾸준히를 도와주었고 나는 그가 남편의 의리를 지키는 유일한 혈육 같은 존재라고 믿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하이에나였다. 내가 시장통에서 화장품 보따리를 풀 때마다 그의 눈은 물건의 가치를 계산하느라 번뜩였고 내가 번 돈을 가방에 넣을 때면 그의 시선은 언제나 그 가방 끝에 머물러 있었다. 건우를 잃어버렸던 그날 시장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인파는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나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건우의 손을 잠시 놓은 채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엄마, 건우의 목소리가 들린 건 찰나였다.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건우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미친 듯이 시장 바닥을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울부짖을 때 박전무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제가 저쪽으로 가볼 테니까 형수님은 여기 계세요. 그는 정의로운 조력자처럼 소리치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건우는 영영 내 곁을 떠났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박전무는 아이를 찾는 대신 내가 가판대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상자를 챙겨 달아나려다 실패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앉아 거들먹거리는 이 남자가 과연 건우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회장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그런 사기꾼들은 제가 법적으로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요. 박전무의 가시돋친 위로에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차가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민희를 따로 불러 세웠다. 박전무의 눈을 피해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민희야, 다시 그 정비소로 가거라. 박전무 몰래 그 청년의 뒤를 캐. 보육원 기록, 그 펜던트의 출처,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야 해. 민희는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인권 변호사로서 박전무와 같은 악인들에게 맞서다 의문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민희 또한 박전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내 곁에서 숨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아이였다. 그녀라면 믿을 수 있었다. 민희는 곧바로 자신의 차를 돌려 빗길을 뚫고 다시 정비소로 향했다. 나는 멀어지는 민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제발 그 아이가 내 건우가 맞기를. 그리고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힘을 내게 주기를. 정비소에 도착한 민희는 엉망이 된 채 빗물을 닦아내고 있던 건우와 마주했다. 건우는 박 전무에게 당한 수모 때문인지 잔뜩 날이 서 있었지만 민희의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기사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 회장님은 정말 기사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세요. 민희가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에 건우의 거친 손이 떨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와 비 내리는 정비소의 풍경은 마치 잔혹한 운명 속에서 피어난 작은 꽃 같았다. 25년 전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악마들의 유의가 이제 종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여회장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아들을 찾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어미의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본사 집무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차갑도록 눈부셨다. 수많은 불빛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눈물을 짜내어 만든 신기루처럼 보였다. 책상 위에는 민희가 밤을 새워 조사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김건우. 그 이름 세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다. 지난 25년 동안 내가 누려온 이 모든 화려함이 어쩌면 내 아들이 차가운 정비소 바닥에서 흘린 땀방울과 맞바꾼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민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조사 방식대로 그녀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 놓치지 않고 건우의 삶을 추적해냈다. 건우는 부산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베넷 저고리 안에는 내가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과 은색 펜던트가 들어있었지만 보육원 시설장은 그것이 돈이 될까 싶어 빼돌리려 했다고 한다. 어린 건우는 그 펜던트를 뺏기지 않으려 시설장의 손을 물어뜯으며 버텼고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그것을 지켜냈다는 대목에서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아들은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의 의지에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할 누군가가 있는 존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서류 속 건우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18살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돈 수십만 원의 자립 정착금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는 살기 위해 공사판을 전전했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지 않는 쪽방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을 청했다. 그러다 정착한 곳이 지금의 자동차 정비소였다. 기술이라도 있어야 굶어 죽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그는 남들이 기피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10년을 버텼다. 민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건우가 정비소에서 큰 사고를 당해 손가락 신경이 끊어질 뻔했을 때도 그는 치료비가 아까워 스스로 상처를 꿰매며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회장님, 건우 씨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저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면 자신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어서 독하게 버텼답니다. 민희의 말에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이 여자가 정녕 그 아이의 엄마란 말인가. 내 성공은 아들의 고통을 밑거름 삼아 피어난 독화였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증오했다. 화장품 제국을 일구겠다고 힘을 가져야 아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변명하며 달려온 세월 동안 정작 내 아들은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홀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전무가 들이닥쳤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과 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민희를 따로 시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박 전무는 내 책상 위의 서류 봉투를 힐끗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회장님, 아직도 그 정비사 놈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이사회에서는 벌써 회장님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근본 없는 놈 때문에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적이가 담겨 있었다. 25년 전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고 내 비상금을 노렸던 그 하이에나의 본성이 다시금 고개를 든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서늘한 표정으로 박 전무를 응시했다. 박 전무, 내 탑을 무너뜨리는 건 근본 없는 정비사가 아니라 내 곁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짐승이겠지. 내 단호한 어조에 박 전무의 얼굴이 잠시 경직되었다. 그는 내 변화를 감지한 듯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지만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분명 건우를 해치려 할 것이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가짜 아들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진짜를 제거하려 들 게 분명했다. 민희는 박 전무가 나간 뒤 내게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들 중에서 찾은 거예요. 박 전무가 과거에 안기부와 접촉했던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민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밀려날 곳은 없었다. 거울 속의 이방인 같았던 화려한 여회장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아들의 고통을 대신 갚아줄, 그리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할 처절한 복수의 화신뿐이었다. 나는 민희에게 건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사설 경호팀을 붙이라 명령하고 박 전무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 전무가 들이닥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보란듯이 내 집무실 문을 다시 열어젖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말쑥한 수트 차림에 누구나 호감을 느낄 법한 선한 인상을 가진 한 젊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 사내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건우의 어린 시절 얼굴이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외모,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박 전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내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던졌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짜 건우를요.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비릿함이 묻어났다. 그가 내민 것은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발부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종이 위에는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라는 잔인한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난 25년 동안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숫자였지만 막상 그 숫자를 마주한 순간 내 마음속에 피어오른 것은 환희가 아닌 지독한 위화감이었다. 가짜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목소리의 떨림부터 어깨의 들썩임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내 본능은 거세게 거부하고 있었다. 빗속의 정비소에서 마주했던 그 투박한 눈빛, 기름때 묻은 손으로 펜던트를 쥐고 있던 그 청년에게서 느꼈던 전율이 이 말끔한 사내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박 전무는 내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혓바닥을 놀렸다. 회장님, 이 아이가 바로 부산국제시장에서 실종되어 대구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던 진짜 김건우입니다. 그 정비소 놈은
회장님의 돈을 노리고 펜던트를 훔친 사기꾼일 뿐이고요.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 내 이성을 마비시키려 들었다. 박 전무는 이 기세를 몰아 가짜 아들을 후계자 수업에 참여시키겠노라며 이 사진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가짜 아들은 영악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 내가 즐겨 마시는 차, 심지어 내가 건우에게만 해주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다. 박 전무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연극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인 척 연기하며 속으로는 민희와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이미 내 움직임을 봉쇄하고 있었다. 내 개인 휴대폰은 도청되고 있었고 민희는 박 전무의 지시로 억지스러운 외근을 전전하며 내 곁에서 멀어졌다. 고립무원의 처지, 사방이 적들로 가득한 궁궐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 시각 진짜 건우에게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박 전무는 가짜를 내세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진짜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 자신의 계획이 완벽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 축축한 밤, 건우의 정비소로 정체 모를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 전무의 사주를 받은 철거 용역들이자 깡패들이었다. 야, 이 기름쟁이 새끼야. 내가 감히 누굴 사칭해? 그들은 다짜고짜 건우를 폭행하고 정비소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건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정비소가 부서지는 것보다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뺏기지 않으려 몸을 웅크린 채 매질을 견뎌냈다. 나는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꼈다. 어딘가에서 내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짜 아들은 내 곁에서 다정하게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뱀의 치차름처럼 소름 끼치게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진짜 건우는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박 전무가 파놓은 이 거대한 함정 속에서 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해야 했다. 민희에게서 간신히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새벽이었다. 회장님, 건우 씨가 위험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민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에서 나를 감시하던 박 전무의 신복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나는 평생 써본 적 없는 서슬 퍼런 위엄으로 그들을 압도했다. 비켜라. 내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다. 그들은 내 눈빛에 서린 살기에 눌려 주춤하며 길을 내주었다. 나는 빗길을 가르며 다시 그 정비소로 향했다. 내 아들의 고통이 전해지는 그곳, 진실과 거짓이 피로 뒤섞인 그 전장으로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며칠 전 빗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던 그 소박한 공간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건우가 아끼던 정비 도구들은 제멋대로 휘어져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축축한 흙내음,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비릿한 피 냄새가 내 후각을 마비시켰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비소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건우가 있었다. 그는 무너진 선반 옆에 쓰러져 있었다. 박 전무의 사냥개들에게 얼마나 모진 매질을 당했는지 그의 낡은 작업복은 곳곳이 찢겨 있었고 드러난 살결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무언가를 가슴팍에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녹슨 은색 펜던트였다.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유일한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건우야, 정신 차려라, 건우야. 내 목소리가 떨림을 넘어 오열로 변해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웠다. 먼저 도착해 있던 미니가 젖은 수건으로 건우의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다. 미니의 눈가도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건우를 부축하며 내게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건우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내 손을 잡았다. 회장님, 오셨어요? 저 사기꾼 아니에요. 진짜 제 거예요. 힘겹게 뱉어내는 그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도려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 입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기름때와 피가 섞여 내 비싼 실크 코트를 적셨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더러운 얼룩들이 내 훈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방에서 구급 상자를 꺼냈다. 화장품 제국을 일구며 수만 명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은 배웠지만 내 아들의 찢어진 살점을 이어붙이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본능이 내 손을 움직이게 했다.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건우의 어깨가 움찔거렸고 나는 그때마다 내 심장이 같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그의 손등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다. 집무실에서 내 어깨를 주무르던 가짜 아들의 그 매끄럽고 향기나던 손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처절함이 박힌 정직한 손이었다. 그때였다. 상처를 닦아내던 중 건우의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흉터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25년 전 부산국제시장에서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역각의 어묵솥에 뜨거운 김에 대어 생겼던 그 상처였다. 당시 나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약을 발라주며 평생 지켜주겠노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이의 손목에 남은 흉터가 이제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나에게 이 아이가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지 따위는 필요 없었다. 어미의 피가, 어미의 기억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미니는 말없이 건우의 반대쪽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비서로서의 충성심을 넘어선 인간적인 연민과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다. 건우를 위해 박 전무의 지시를 어기고 밤길을 달려온 그녀의 용기가 고마웠다. 회장님, 건우 씨는 제가 안전한 곳으로 옮길게요. 박 전무가 사람을 다시 보낼지도 몰라요. 미니의 결연한 태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기다려라,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정비소를 나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폐허가 된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다. 진실이 부활한 성지였다. 나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가는 동안 내 눈빛은 서리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전화를 받은 박 전무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드님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핸들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박 전무, 내일 이사회 준비 잘해라. 내가 공들여 지은 그 가짜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니야, 내 아버지가 남기신 그 기록들 내일 세상 밖으로 꺼내자.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그자도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아들의 기름때 묻은 손을 잡은 순간
나는 평화로운 기업가에서 잔혹한 복수자로 다시 태어났다. 부산 국제시장에 그 독했던 보따리 장수 아줌마의 본성이 25년 만에 깨어난 것이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건우를 미니가 마련한 안전가옥에 눕히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옷에 묻은 아들의 피와 기름때가 서서히 굳어가며 딱딱한 허물이 되어갔다. 그 허물은 마치 내가 지난 25년 동안 믿어왔던 거짓된 평화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운전대를 잡은 미니의 옆모습은 평소보다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거대한 결심을 마친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본사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미니는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 이제는 이 진실을 마주하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그리고 결국 목숨과 맞바꿔야 했던 그 기록입니다. 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수많은 조작 사건을 파헤치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인권 변호사였다. 미니가 내 비서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미제 사건 파일 속에서 강석호라는 내 남편의 이름을 발견했고 그 배후에 박 전무가 있다는 단서를 잡고 내 곁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미니가 내민 서류는 1990년대 초 안기부의 비밀 수사 기록 사본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시퍼런 칼날처럼 나를 위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남편의 신문 기록, 고문 일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 적힌 제보자의 이름.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제보자 박만수연 박전무. 그 밑에는 남편이 일본에서 가져온 화장품 원료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물품이라는 황당한 밀고 내용과 함께 그 대가로 박 전무가 받은 거액의 포상금 명세가 적혀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말은 은유가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25년 전 남편과 형제처럼 지내며 배를 타던 그 박 전무가 남편의 임종을 지키며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가증스러운 인간이 사실은 내 남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잠본인이었다. 그는 남편을 밀고해 받은 포상금으로 사업 미천을 마련했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홀로 남은 나를 돕는 척하며 내 사업의 지분을 야금야금 가로챘다. 내가 국제시장에서 건우의 손을 놓치고 미친 듯이 헤맬 때 그는 뒤에서 웃으며 내 가방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박 전무는 단순히 회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목격자인 회장님을 치매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가짜 아들을 내세워 영원히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겁니다. 미니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내 온몸은 분노로 인해 경련을 일으켰다. 박 전무는 내 아픔을 이용해 제국을 세웠고 이제는 그 아픔의 실체인 내 아들을 죽이려 들고 있었다. 지옥의 망령은 안기부 지하실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 25년 동안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로하던 그 가증스러운 웃음 뒤에 숨어 있었다. 창밖의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이제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25년 전 부산 국제시장의 비릿한 갯비린내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그때의 나는 힘없는 보따리 장수였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저 독사가 세운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 나는 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미니야,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 우리가 끝내자.
박 전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끌어내려 주마. 나는 박 전무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소집해라. 내 모든 지분을 양도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 미끼를 던진 것이다. 박 전무는 승리의 향취에 취해 방심할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그가 25년 동안 쌓아 올린 가짜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내 가슴 속에 박힌 대못이 이제는 복수의 창이 되어 박 전무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아들의 잃어버린 25년, 그 모든 대가를 이제는 피로 갚아줄 시간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그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검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보다 훨씬 짙은 화장을 했다. 창백해진 안색을 가리고 공포에 질린 듯한 눈빛을 연출하기 위함이었다. 박 전무는 이미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든 사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내 집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들락거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로 보일 것이었다. 나는 손을 미세하게 떨며 찻잔을 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 전무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25년 전 내 남편을 밀고 하고 그 대가로 인생을 바꾼 자다운 소름 끼치는 만족감이었다. 회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아드님도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그 정비사놈, 아니 가짜놈의 목숨줄은 물론이고 회장님의 노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 전무가 내민 경영권 포기 및 지분 양도 각서가 책상 위에서 뱀처럼 혀를 낼름거렸다. 그는 내가 진짜 건우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이 심어둔 가짜 아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가짜 아들을 힐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내 옆에서 효자 흉내를 내며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가증스러운 온기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이미 박 전무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듯 나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 전무는 내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딴 생각 마십시오. 지금 그 정비소 놈은 제 부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인 한 번에 그놈 손가락이 하나씩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의 협박은 내 가슴에 불을 질렀지만 나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적의 방심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나는 미니와 짧게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내게 준비는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박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내 정신 건강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허위 진단서와 내가 실체 없는 아들을 찾느라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조작된 보고서를 이사들에게 돌렸다. 장내에는 웅성거림이 퍼졌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않았다. 박 전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연설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당당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제 명예로운 퇴진을 결심하셨습니다. 여기 그 증거인 지분 양도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는 내 앞에 펜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다. 펜을 든 내 손이 사정없이 흔들렸다. 박 전무는 그 떨림을 공포의 증표로 오해하며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것은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저항이었다. 나는 천천히 펜촉을 종이 위에 가져다 댔다. 박 전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고
이미 이 화장품 제국의 왕관이 자신의 머리 위에 씌워진 듯한 환각에 빠진 모습이었다. 나는 그 순간 25년 전 부산국제시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던 나 자신과 안기부 지하실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의 영혼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심판의 칼을 뽑아들었다. 사인을 하려던 찰나 나는 갑자기 발작하듯 펜을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전무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의 협박이 이사회장 가득 울려 퍼졌지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응시했다. 박 전무, 내가 말하는 내 아들이 저 가짜 놈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내 부하들이 지키고 있다고 믿는 진짜 건우를 말하는 거냐?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서슬퍼런 여제의 위엄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고 박 전무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갔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진짜 아들 건우와 경찰들을 대동한 민희가 서 있었다. 민희는 차분한 동작으로 이사회장의 대형 스크린을 켰다. 그 안에는 박 전무가 가짜 아들과 공모하는 음성 녹취록, 그리고 25년 전 내 남편을 밀고하고 포상금을 수령했던 안기부의 기밀 문서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박 전무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다. 이건 조작이야. 회장님이 노망이 나서 만든 가짜라고. 그의 발악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짐승의 단명에 불과했다. 나는 박 전무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25년 동안 쌓인 한이 내 손 끝바닥에 실려 있었다. 박만수, 너는 내 남편을 죽였고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으며 이제는 나까지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잊지 마라. 시장통 보따리 아줌마가 이 제국을 세울 때 내 피눈물 정도는 우습게 여길 도끼를 품었다는 것을. 박 전무의 눈에 비로소 진실한 공포가 어렸다. 벼랑 끝에 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였다. 경찰들이 그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금속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내 복수의 대서사시가 마침내 그 피의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사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나를 무시하던 이사들은 박 전무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서류들을 돌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관들이 박 전무의 양팔을 붙잡자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함정이야. 강 회장, 이 미친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승전고가 아닌 막다른 길의 다다른 하이에나의 비명에 불과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가 내 남편을 지옥으로 보냈던 그 시절, 남편이 느꼈을 공포와 억울함이 지금 이자의 눈동자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내 곁에 선 민희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스크린을 넘겼다. 그곳에는 박 전무가 가짜 아들을 고용해 나를 치매 환자로 몰기 위해 주치의를 매수한 정황, 그리고 회사 자금을 해외 유령 계좌로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 전무의 얼굴은 이미 흙빛을 넘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한때 나의 가장 믿음직한 동지였고 25년 전 부산국제시장에서 내 아들을 같이 찾아주겠다며 내 등을 두드려주던 유일한 혈육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모든 가식의 껍질이 벗겨지자 남은 것은 추악하고 이기적인 괴물뿐이었다. 가짜 아들 노릇을 하던 사내의 꼴은 더 가관이었다. 그는 경찰들이 들이닥치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는 잘못 없습니다. 박 전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는 박 전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박 전무는 그를 발로 걷어차며 분노했지만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나는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보며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런 가짜를 내 아들이라고 믿으려 했던 내 어리석음이 한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짜 아들 건우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건우가 힘겹게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그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에 내 가슴에 맺혔던 25년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건우의 상처 입은 손을 꼭 잡았다. 기름때와 굳은 살로 가득한 그 정직한 손이 수백억의 지분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내 우주였다. 박 전무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에게 줄 자비 따위는 이미 25년 전에 말라버렸기 때문이었다. 박 전무가 이사회장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를 몰아내려 박 전무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치를 살피느라 급급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오늘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고 내 남편을 죽인 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 회사가 누구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는지 잊으신 모양이군요. 내 서늘한 일침에 누구 하나 대꾸하는 이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박 전무의 라인을 탔던 모든 임원의 회의만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내 가족의 인생을 유린한 자들에 대한 피해 숙청이었다. 민희는 내 뒤에서 묵묵히 이 모든 과정을 보좌했다. 그녀의 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복수가 마무리되었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민희와 나 그리고 건우.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박 전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왔고 마침내 승리했다. 나는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았다. 비구름이 거치고 나타난 그 강렬한 빛은 마치 억울하게 눈을 감았던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주는 미소처럼 느껴졌다. 건우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지만 민희가 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25년 전 시장 바닥에서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손을 다시 잡기 위해 나는 평생을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심정으로 살았다. 이제 그 불길이 박 전무를 모두 태워버리고 우리에게는 정화된 평화만이 남았다. 나는 건우를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다, 건우야. 이제는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다. 엄마가 너를 위해 세운 이 왕국이 이제 내 것이야. 내 복수는 이제 법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 전무가 감옥에서 썩으며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건우가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여제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제였다. 이사회장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25년 만에 비로소 나는 갯빛인내 나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청명했다. 박 전무와 그 일당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중했다. 그는 횡령과 살인 교사, 그리고 국가 기밀 유출에 준하는 과거의 행적들까지 낱낱이 밝혀지며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그가 그토록 탐냈던 화장품 제국의 왕관은 이제 그에게 가장 무거운 수갑이 되어 돌아갔다. 가짜 아들 역시 사기 공모죄로 쇠고랑을 찾고 박 전무의 수하에서 나를 감시하던 이들은 비참하게 쫓겨났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승리의 기록들보다 내게 더 소중했던 것은 아침마다 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우의 수줍은 인사였다. 건우는 내 제국의 후계자 자리를 곧바로 물려받는 대신 자신의 오랜 꿈을 펼치기로 했다. 그는 화려한 수트보다 여전히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이 편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뜻을 존중해 우리 그룹의 물류와 운송을 전담하는 자동차 정비 전문 계열사를 설립해 주었고, 건우는 그곳에서 현장을 누비는 젊은 대표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변두리 정비소의 외로운 기름쟁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기술로 수많은 직원을 이끌고 정직한 땀의 가치를 증명하는 당당한 경영자로 거듭났다. 민희는 그런 건우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내 비서직을 내려놓고 건우의 회사에서 전략 기획을 맡으며 그가 가진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두 사람이 함께 도면을 보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퇴근길에 소박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다. 민희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당신의 딸이 원수의 아들이 아닌 진정한 정의의 편에 선 청년과 함께 행복을 일궈가는 모습에 미소 지으실 거라 확신했다. 어느 노을이 짙게 깔리던 주말, 우리는 25년 만에 함께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화려한 의전도 수행원도 없이 오직 우리 세 사람만의 오붓한 여행이었다. 부산 국제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지만 특유의 활기와 비릿한 갯비린내는 여전했다. 나는 건우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헤어졌던 그 시장통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25년 전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길이 이제는 따스한 추억과 용서의 길로 변해 있었다. 상인들은 이제 성공한 여회장이 된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 속에서 여전히 보따리를 짊어지고 건우를 찾던 젊은 날의 나를 보았다. 건우야, 여기서 엄마 손을 놓쳤었지. 엄마가 그때 너를 끝까지 붙잡았어야 했는데. 내 목소리가 다시 젖어들자 건우는 내 손을 더 꽉 쥐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안 놓치잖아요. 제가 어머니 찾아왔으니까 이제 자책하지 마세요. 그의 깊고 단단한 눈빛이 내 해묵은 죄책감을 씻어주었다. 민희는 우리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를 지켜봐 주었다. 우리는 시장통 구석의 낡은 국밥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었다. 수천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25년 동안 꿈꿔왔던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족의 식사였다. 다음 날 우리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영락공원을 찾았다. 비석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나는 참았던 소식을 전했다. 여보, 나왔어. 우리 건우 데리고 왔어. 당신 억울하게 만든 그놈들 내가 다 지옥으로 보냈어. 이제 마음 편히 쉬어. 건우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정중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남편을 쏙 빼닮은 건우의 넓은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남편의 묘비 곁에서 민희가 가져온 하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어둠은 완전히 걷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독 붉고 아름다웠다. 나는 건우와 민희의 손을 포개어 잡았다. 25년 전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찬란한 희망의 대서사시로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이제 여회장이라는 무거운 왕관보다 건우 엄마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었다. 내 곁에서 곤히 잠든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로소 평화로운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내 인생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내 25년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강물이 되어 흐른다. 고단했던 정비사의 작업복도 서슬퍼런 여회장의 수투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남편이 남겨준 이 소중한 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갯비린내 나는 시장통 아줌마가 세상에 보여준 가장 위대한 승리이자 사랑의 증명이었다. 25년 만에 다시 잡은 이 손, 죽는 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나는 창밖의 붉은 노을 속으로 깊게 미소 지었다.